프란치스코 교황은 평화에 봉사하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와 존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정치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정치는 참으로 사랑의 탁월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평화에 봉사하는 정치란 말은 각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국회가 새해 첫 의원 외교로 미국의 한미동맹 강화 사절단을 보낸 것도 이런 노력의 하나겠죠. 한미동맹 강화 사절단장으로 올 한 해 바쁘게 시작하셨고요. 언론인 출신 정치인 가운데 가장 성공한 분 중에 한 명입니다. 헌정 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를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모시고 평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까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좋은 정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먼저 이 박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정치란 어떤 걸까요? 굉장히 오늘 소중한 말씀으로 그 앵커멘트를 시작하셨는데요.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평화에 봉사하는 정치, 그래서 정치가 사랑의 탁월한 형태가 돼야 된다. 이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정치가 정말 좋은 정치다. 그러면 정의로운 정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저는 그 평화에 봉사하는 정치의 이 평화라는 것이요. 정의가 있을 때만 평화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똑같은 반찬을 계란 후라이를 먹더라도 누구는 2개 먹고 누구는 하나 먹으면은 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정말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배분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평화로 가는 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정의로운 정치가 좋은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지금 좋은 정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 17대 때 국회에 처음 들어오셨으니까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네. 오랜 기간 정치를 해오시면서 정치 참 하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물론 많으시겠죠? 가장 생각나는 것은요. 제가 2011년도에 검경 수사권 조정 소위 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법 조항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21세기에 어떻게 명령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법조문에 있을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출신 의원님한테 제가 이거 명령과 복종이라는 단어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생각을 하시더니 우리는 법조문을 달달달달 외워서 아무런 감각이 없었는데 박영선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 제기를 해서 정말 6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명령과 복종이라는 단어를 뺐어요. 그러셨군요. 그때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검사 이 동일체 원칙하고는 다른 거죠? 그건 다른 겁니다. 네. 그럼 반대로 정치하시면서 괜히 정치에 들어왔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습니까? 있죠. 주로 어떤 때 그런 생각하셨어요? 가족에게 제일 미안한데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BBK 때문에 제 남편이 이제 직장에서 쫓겨나고 외국으로 강제로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제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10살이었는데요. 저는 뭐 10살이면 어느 정도 뭐 아빠랑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밤마다 아이가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엄마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때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한미 동맹 강화 사절단장으로 방미하고 돌아오신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셨죠? 네,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이름이 좀 생소해요. 이게 국회에서 매년 보내던 사절단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특별하게 처음 보낸 겁니까? 정규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 어떤 사안을 앞두고 저희가 비정규적으로 몇 차례 있긴 했었습니다. 아, 그전에도 있었다는 네, 있긴 얘기군요.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이번 방미에서 이 미국 정치인들 많이 만나 보셨을 텐데 네. 주로 어떤 분들 만나셨어요? 이번 방미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주 상하원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3.1 운동의 날을 제정하는 채택안을 택하는 이제 현장에 예. 제가 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한인 이제 미주 한인 116주년 기념의 날 행사도 있었고 또 엘리엇 엥겔 지금 지적하신 그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 한 7분을 만났고요. 또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제가 한반도 평화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만남은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의 만남이었죠. 예, 이제 그러셨군요. 네. 그분이 외교위원장 되시고 만난 첫 사절단이라서 아마 그분도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오후 5시 8분에 만나기 시작해갖고 밤 9시까지 무려 한 4시간 정도를 같이 대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까칠한 분으로 소문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긴장을 많이 했죠, 아주. 그런데 처음에는 매우 까칠하고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쭉 대화를 하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유태인이고요, 이분이. 그리고 무려 30여 년 동안 의원 생활을 16선이라고. 네, 그러니까 32년 동안 네. 이제 그 의원 생활을 하신 분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엘리엇 엥겔과 관련한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어머니께서 너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라는 예.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했다라는 걸 들었다. 그래서 당신이 유태인으로서 미국에서 활동하지만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많이 기여를 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원은 한반도 평화의 영구적인 정착이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원을 좀 지켜달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분이 그때부터 표정이 이렇게 굉장히 온화해지시더라고요. 평화의 정치를 하셨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까칠한 이 엥겔 외교위원장 이번 방미의 사실은 뭐 하이라이트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일부 기사들을 보니까 엥겔 위원장이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북한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했다는데요. 네. 이 엥겔 위원장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직접 면담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발언 예. 비슷하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 조금씩 설득을 네. 해 나갔죠. 조금씩 설득을 해 나갔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헤어지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 이슈를 가지고 본인이 다시 정리를 해서 한 2주 후에 미국에 있는 오늘 만남을 주선한 사람과 다시 대화를 나눠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한테는 계속해서 좀 접촉하고 연락하자. 우리가 서로 좀 대화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좀 과거 정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한 것이 제 분석이고요.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당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미 하원 외교위원장에게 좀 정확한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입력시키는 그런 어떤 노력, 우리 정부 차원의 노력, 또 미주 한인 동포들의 노력, 또 우리 국회 차원의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engel 위원장 면담 후에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는 데 용기를 갖도록 일정 부분 당근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그리고 당근 이야기를 꺼냈는데 engel 위원장의 표정이 굳어지지 않았다. engel 위원장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뭔가 변화한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뭔가 좀 회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얼굴 표정도 굉장히 굳었고요. 예.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까칠한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어머니의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러니까 표정이 좀 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근 얘기를 꺼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교에 있어서 당근과 채찍이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은 좀 당근을 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처음과 같은 상태였다면 저한테 반드시 반격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engel 위원장이 아무래도 야당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비판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 비판적인 스탠스가 조금은 그래도 박영선 의원님 때문에 누그러진 거군요. 조금 누그러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함께 있었던 예. 중요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캐롤린 멀로니 예. 이분도 이제 그 14선 의원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017년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는 한국이 전쟁이냐 아니냐를 놓고 굉장히 긴장돼 있었는데 지금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한다. 예.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예.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미 하원 외교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엇 엥겔과 같이 중요한 사람이죠. 그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누구냐면 탐 수오지 의원인데 젊은 의원인데요. 이분은 제가 개성공단 얘기를 꺼내니까 개성공단 재개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거 좀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랬더니 아이디어를 달라.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트럼프는 밉지만 그렇다고 한반도 미국의 민주당이 한반도 평화를 깨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원래 뭐 미국 민주당이 원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좀 유화적이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랬었죠. 네. 야당이 되니까 좀 달라진 모양. 네. 이번 방미 때 한국계인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도 네. 만나셨죠? 그렇습니다. 만났습니다. 김창준 씨 이후에 사실은 무려 20년 만에 20년 만에. 탄생한 한국계 미국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 네. 의원인데요.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이분이 이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하원 군사위의 배정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앤디 김 실제로 만나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이 앤디 김은 오바마 정부에서 정보군사 특별 보좌관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그 식견이 있는 사람인데요. 예. 지금 36세인데 굉장히 발랄하고요. 그리고 한국말은 못하지만 한국말을 거의 알아듣더라고요. 알아듣겠죠. 예. 네, 거의 부모가 알아듣고. 한국인이니까. 네, 그리고 연설을 하는데 이제 그 행사장에서 연설도 했어요. 그런데 연설을 하는데 연설이 굉장히 선동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친화력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교포들이 이번에 그 이 앤디 김의 당선을 위해서 굉장히 단결을 했고 후원금도 많이 주고 했는데 곧 로스앤젤레스도 방문을 해서 예. 거기에 또 한인들이 앤디 김 후원을 위한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그 한인 교포들이 지금 이 동쪽과 서쪽을 망라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앤디 김이 지역구가 뉴저지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군요. 네, 뉴욕의 뉴저지인데 LA에서도 모금 행사를 할 정도니까요.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뭐 내달 말이나 3월 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외교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예단을 할 수 없지만 민주당의 대표적인 외교통이시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미국 방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느낀 것은 지금까지 발표된 것보다는 뭔가 좀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는 유엔 제재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미국이 그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 독자적인 제재를 조금 풀어주면서 대신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라든가 ICBM의 폐기 그리고 이제 그 핵사찰 이런 것들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점진적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 네. 일부가 합의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예.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방미 기간에 또 하나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모두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미국 뉴욕주 상하원이 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날을 갖다가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죠. 예. 이게 유관순의 날입니까? 아니면 3.1운동의 날입니까? 원래는 유관순의 날로 시작이 됐는데요. 예. 어떤 특정한 사람을 너무 부각하는 것이 그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3.1 운동의 날로 정확한 그렇게 명칭이 됐습니까? 그렇게 됐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1 운동의 날이 미국에서 제정된다는 게 참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미국 뉴욕주의 하원 의원인 란킴 의원입니다. 이제 한국계입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한국말도 잘하십니다. 젊고 아마 사선 의원일 텐데요. 이분이 그 자기가 발의한 그 결의안을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의회에서 읽었습니다. 예. 읽었는데 우렁차게 정말 많이 읽고 일본의 반대 로비가 상당히 심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 뉴욕주 하원은 합의로 이것을 통과시켰고 하원이 통과시킨 이후에 바로 이어서 상원에서 또 이것이 이제 발의가 돼서 또 통과가 됐는데 여기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뉴욕주에서 3.1 운동의 날을 제정을 했느냐 이제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이 유관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일단 초점을 맞춘 거고요. 유관순이라는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을 다녔는데 이화학당에 파견된 선교사가 뉴욕주에서 파견된 사람이다라는 역사성. 예. 그리고 그 당시 100년 전에 불과 18살의 나이에 독립과 그다음에 그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외치면서 싸웠다는 어떤 그것은 우리가 인류 보편적인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통과시켰고요. 통과시키고 나서 이 런킴의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뉴욕주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과서에서 이것을 공부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 국내 문제도 질문 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네. 이 사법개혁 정말 중대한 과제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법개혁의 큰 과제가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죠. 이 신설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사개특위에서 어떻게까지 그 논의가 진전돼 있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한 8부 능선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조문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는 그냥 1회독에 그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것은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반대라는 거는 옥상 옥조직이라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런 어떤 의미인데요. 그러니까는 네. 지금 상설특검이 있으니까 그 상설특검을 활용하자 이제 이런 주장인데 상설특검이라는 것은 사후 약방문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공직자들의 비리를 현재 상태에서는 모니터링할 수 없거든요. 꼭 일이 저질러지고 나서 그 다음에 여야가 뭐 특검을 누가 하느니 이제 계속 옥신각신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후 약방문으로서는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맑은 사회로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를 해서 제가 대안을 하나 내놓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 상설특검을 항상 있는 상임특검제로 그러니까 기구특검화하자. 이제 이렇게 대안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네. 참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참 궁금한데요. 지금 보시기에는
언제쯤 결론이 나올 걸로 보세요? 내달 말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저는 4월까지 갈까요? 목표가 4월 달입니다. 아, 4월까지 네. 보시는군요. 네. 예. 이 얼마 전에 이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네. 있었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는 구속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 처음부터요? 네, 왜냐하면 이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규진 판사의 업무 수첩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김앤장 변호사와 만나서 논의가 된 그 문건.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대법원장으로서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것은 참 피해가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요즘 보면은 이 새 광화문 광장 네. 이 사업을 둘러싼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를 하니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반발을 했고요. 예. 모양새가 여권 내 두 잠재적 대선 주자가 네. 갈등을 빚는 양상까지 돼버렸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박 의원님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예비 후보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욱 눈길이 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시대는요, 제가 이 공약의 초기 이반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시대는 지금 폐기된 것이 아니고 현재 보류 상태이고요. 이것이 보류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광화문 광장 이 개선 작업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광화문 광장을 새롭게 하는 이 계획은 청와대나 정부 부처하고 의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정 기간 공개적으로 서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 설계를 완성을 시켜야 저는 이 광화문 광장이 매우 만족스러운 서울 시민의 광장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원순 시장한테 직접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예. 박영선 의원 하면은 참 열심히 일을 잘하는 의원이라는 이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열정 잃지 마시고 네, 새로운 꿈 계속 이뤄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영선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